분양받고 나서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 이거 약정서를 쓰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실입주자가 분양받았고 당연히 실입주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줄 알고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가 워낙에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넣어서 당첨되는 것도 무슨 투기꾼이냐는 반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청약 당첨돼서 대출받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6억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제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제가 이번에 대출 규제 이후에 나온 은행 중도금 대출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 약정서의 내용이란 걸 살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못 지켰거나 의무 전입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신용정보 집중기간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이 되고요. 그 제공일로부터 해서 3년 동안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도금 대출 한번 잘못 받았다가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6월 27일에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좀 봤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제한사항들이 상당했어요.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는 좀 다른 성격이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약에 당첨이 되셨거나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어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6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중도금 대출 제한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지만 나중에 입주를 하시면서 잔금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출 규제 사항이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DSR이나 DTI가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큰 규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 엄청난 규제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2주택자부터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0%로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처분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대출 일시상환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 3년간 대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 분들은 분양권 전매를 하시거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서를 꼭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라도 입주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못하시게 되면 금융 제한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627 규제 이후에 전매로 샀을 경우에 그 전매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중에 다시 분양권을 전매를 하게 되면 팔고 나서도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그렇기는 한데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처분 약정을 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 분양권을 팔고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팔아야 하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더라도 1주택자 분들이면 나중에 분양권 전매했다고 해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627 대책 이후에 처분 약정을 해서 중도금을 승계받고 전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팔게 되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고요. 처분 약정을 걸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에게 다시 승계하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사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는 모르시는데 분양받고 나서 중도금 1회차가 실행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때 많이들 알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양받아서 중도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고 분양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입주자가 분양받았고 당연히 실입주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도금을 받으면서 나중에 전입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지금 신청했는데 입주는 3년 뒤란 말이에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 집을 팔고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의무 거주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은 나중에 3년 후에 입주하기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3년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입주까지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돈이 안 모여서 잔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이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병원에 가 있는 경우라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게 되는데 3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6개월 내에 전입하지 못한다면 약정 위반이 돼버려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근데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 안 받으셔도 되니까 전입 의무나 기존주택 처분 약정도 없는 거지만 솔직히 대부분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서 중도금 대출 안 받고 모두 현금으로 잔압하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입주하는 단지에 전월세 물건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무조건 분양받은 사람이 전입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입주장이 새 아파트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월세 물건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은 주변 전월세 시세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도금 대출 받으시게 되면 1주택자는 무조건 기존주택 처분을 해야 되고요. 또 3년 후에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경우에 반드시 그 아파트에 의무로 전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차피 분양권 전매된다고 해서 분양받았고 이거 샀다가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또 다시 팔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이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분양권을 샀다가 입주 전에 팔았더라도 전입 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약정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매했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단지에 6개월 이내에 구입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에요. 전매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기 때문에 대출 완제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약정 위반에 따른 금융 제한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신거래 약정 위반이라고 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출금이 있다면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즉시 변제할 의무가 생기고요. 대출을 모두 다 갚아도 안 돼요. 대출을 다 완제한다고 하더라도 신용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을 알려서 3년간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해져요. 완전히 신용불량자보다 더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손님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셨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권을 또 근데 같이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양계약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했고요. 차량이 8천만 원 정도 하셨는데 분양권은 내 돈으로 사고 차량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은행 측은 어쨌거나 너 생활안정자금 받고 나서 분양권을 산 거 아니냐? 분양권을 내 돈으로 샀고 차량 사려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거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3년간
대출 제한을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그래도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신용 제한을 받으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은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해서 분양권을 다시 금매로 내셨는데요.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중개사 입장에선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분양받는데 29년도 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금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서약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전입신고 의무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조건 거기에 입주를 해야지만 금융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같은 물건들은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에서는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년 2월 달에 입주하는 단지를 예로 든 건 저희가 전매하고 있는 양주역 제1풍경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청년들도 분양을 많이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 전매로 사고 나서 결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라든가 직장 발령과 같이 정말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양받을 때부터 무조건 전입을 강요하는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중도금 대출이 이렇게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쪽에 통화를 좀 하면서 6.27 대책 내용에 6억 한도 제한에는 중도금 대출이 제외된 거가 다 써 있는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는 주택담보대출에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게 좀 과한 해석이 아닌지 물어봤었는데요. 그냥 본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도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하고 중도금 대출을 동일시하게 여기지는 않았거든요.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해주세요. 이러면 중도금 대출 해주냐고요. 주택담보대출인데도 중도금 대출이라는 건 허구 보증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 많이 양보해가지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중도금 대출은 왜 DSR하고 DTR을 적용 안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분양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에 DTI나 DSR 적용하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럼 분양권도 담보대출을 받아주시던가 그건 또 안 되니까 허구보증 받아서 건설비 대출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그동안 다 진행해 왔었던 건데 주택담보대출이야 당장 내가 내 집 팔고 들어가면서 받는 대출이니까 전입 의무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앞으로 입주까지 2, 3년씩 남아있는 분양권에다가 전입 의무를 적용을 한다고요? 6개월 내에 처분 의무를 부여를 한다고요? 그동안 보증 제한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한해왔던 것들을 이제 와서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동일시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안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이라면 분양권에도 취득세도 내고요. 재산세도 다 부과해야죠. 분양권이 주택이 아닌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